특전사 707 특임단 소속의 여군이 휴가를 나왔다가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께 무례하게 괴롭힘을 가하고 담배를 피는 고등학생들에게 인생의 참교육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화약 연기가 뒤섞인 공기는 그녀의 지난 6개월을 압축하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의 흙먼지 대신 인천국제공항의 매끄러운 타일 바닥을 밟았을 때 강은하 중사는 비로소 자신이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3개월간의 혹독한 대테러 연합훈련, 이어진 3개월의 실전 파병. 살아있는 표적과 마주하며 1초를 1년처럼 보내야 했던 시간들이었다. 귓가에는 아직도 헬기 프로펠러 소리와 아군들의 긴박한 무전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30kg 군장은 옷장에 들어갔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온몸의 근육과 신경에 새겨져 있는 듯했다. 오랜만에 입은 사복은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전장에 나선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했다. 몸에 딱 붙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 군복의 위장 무늬처럼 자신을 숨겨줄 보호색이 없는 투명한 옷이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레이더처럼 느껴졌다. 과대망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훈련된 경계심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그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의 소음에 잠시 눈을 감았다. 자동차 경적 소리, 분주한 발걸음 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휴대폰 통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떠나 있던 세상의 평온함을 증명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무질서와 혼돈이 존재했다.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녀의 눈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왔다. 교복을 제멋대로 줄여 입은 여고생 서너 명과 그들 옆에서 껄렁하게 서 있는 남학생 한 명. 그들은 승강장 구석 환풍구 앞에서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자욱한 연기가 주변으로 퍼져나갔지만 누구 하나 그들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피하거나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강은하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저런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휴가 중이다. 신경 쓰지 말자.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열차가 도착했다. 사람들과 섞여 열차에 오른 그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섰다. 피로가 몰려왔다. 잠시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잠들지 못하는 것은 이제 직업병이 되어버렸다. 대신 그녀는 열차 내부를 천천히 훑었다.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는 사람들, 꾸벅꾸벅 조는 중년의 남자 친구와 수다를 떠는 여성들. 평범하고 단조로운 풍경. 그때였다. 아까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이 우르르 열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열차 한가운데를 차지하고는 자기들만의 세상인 것처럼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 욕설이 섞인 대화, 귀를 찢는 듯한 웃음소리가 객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승객들의 얼굴에 노골적인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번에도 역시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무관심이라는 투명한 벽이 객실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했다. 학생 무리의 바로 앞, 노약자석과 휠체어 공간이 마주보는 곳에 낡은 수동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팬 주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손으로 그는 휠체어 바퀴를 꼭 잡고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군용 더플백이 놓여 있었다. 강은하는 무의식적으로 그 가방의 형태와 재질을 파악했다. 구형 모델. 최소 30년은 더 된 물건이었다. 아, CX. 냄새. 가장 화려하게 교복을 리폼한 여학생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다.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야, 박소희. 뭔 냄새? 옆에 있던 단발머리 여학생이 낄낄거리며 물었다. 박소희라 불린 여학생은 턱짓으로 할아버지를 가리켰다. 몰라. 뭔 쿰쿰한 냄새. 호레비 냄새인가. 그들의 대화는 작지 않았다. 주변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이내 다시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건지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강은하는 놓치지 않았다. 야, 근데 저 할배 다리는 왜 저런데? 병엑스이라서 그렇겠지 뭐. 조롱과 멸시가 담긴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할아버지의 주위에 박혔다. 강은하의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파병지에서 겪었던 그 어떤 위기 상황보다 더 불쾌하고 역겨운 감정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휴가 중이다. 이성이 경고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아군을 보호하라. 지하철은 굉음을 내며 어두운 터널을 달렸다. 흔들리는 차체에 맞춰 사람들의 몸이 이리저리 쏠렸지만 그들의 시선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 곳을 외면하고 있었다. 바로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와 그를 둘러싼 학생 무리였다. 강은하의 눈에는 이 모든 풍경이 느린 비디오처럼 보였다.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그녀의 심장 소리와 눈앞의 광경만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분석하라. 훈련된 뇌가 자동적으로 명령을 내렸다. 위험 요소 총 5명. 여학생 4, 남학생 1. 주동자는 박소희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유일한 남학생. 무기는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잠재적 위협 가능성 상존. 주변 환경 밀폐된 지하철 객실. 다수의 민간인. CCTV 위치 3시 방향과 9시 방향. 비상벨 출입문 옆. 나의 위치 위험 요소로부터 약 5m. 최단 접근 루트 확보. 머릿속에서는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들끓었다. 저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일 것이다. 저 낡은 더플백은 어쩌면 그가 젊은 시절 국가를 위해 복무했던 시절의 유품일지도 모른다. 그의 잃어버린 다리는 그가 지켜냈던 이 땅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지켜낸 땅 위에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세대에게 모욕당하고 있었다. 할배, 귀 먹었어요? 대답 좀 해보라니까. 이번에는 무리 중 유일한 남학생, 김혁이 나섰다. 그는 보란듯이 껌을 짝짝 씹으며 할아버지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섰다. 180cm는 좋게 넘어 보이는 키, 다부진 체격. 또래 사이에서는 힘께나 쓸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깊고 침착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혁을 올려다보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김혁의 심기를 건드린 듯 했다. 아, 진짜. 눈은 왜 그렇게 떠? 사람 짜증나게. 김혁은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할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툭 쳤다. 휠체어가 살짝 흔들렸다. 할아버지의 미간이 옅게 찌푸려졌다. 학생, 이러지 말게. 마침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이러지 말라고? 우리가 뭘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이달이 왜 병엑스 됐냐고. 김혁의 말에 여학생들이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객실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고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이었다. 한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학생들과 할아버지를 애써 외면하며 다음 역에 내릴 준비를 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한 젊은 엄마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는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려버렸다. 모두가 방관자였다. 그들은 폭력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침묵으로 그 폭력을 용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무관심이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지와 같았다.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아. 이건 괜찮은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과 다름없었다. 강은하는 발을 멈췄다. 분노가 치밀었다. 저 학생들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침묵하는 다수였다.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를 외면하는 사회.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국민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나.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할배, 전쟁 영웅이라도 되세요? 군복 비슷한 것도 있네. 근데 어쩌냐? 지금은 그냥 다리 없는 병엑스일 뿐인데. 김혁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 무릎 위에 놓인 더플백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까지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긴 불꽃이 일렁였다. 그는 더플백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다. 마치 소중한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처럼. 이건 건드리지 말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강은하는 결심을 굳혔다. 이 이상은 안 된다.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작전 지역이다. 목표는 단 하나, 저 무고한 시민을 저 불의한 폭력으로부터 구출하는 것. 군인의 본분은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총이 있든 없든 군복을 입었든 입지 않았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거기까지. 나지막하지만 객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목소리였다. 강은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신경을 잡아끄는 묘한 힘이 있었다. 시끄럽게 떠들던 학생 무리의 움직임이 순간 멎었다. 주변의 승객들도 일제히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다. 멈춰있던 시간과 소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중심은 강은하가 되어 있었다. 김혁과 여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웬 오지랖이냐는 듯한 짜증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김혁은 위아래로 강은하를 훑어보았다. 평범한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전방을 주시하는 초병처럼 날카로웠다. 뭐야, 이 아줌마는? 박소희가 입술을 삐죽이며 중얼거렸다. 그 말에 다른 여학생들이 킥킥거렸다. 김혁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아줌마, 지금 우리한테 말한 거예요? 잘못 들었나 해서. 강은하는 그들의 조롱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마치 먹잇감에 접근하는 맹수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김혁과 할아버지 사이에 섰다.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는 자세였다. 학생들. 어른께 하는 행동이 많이 지나치네. 강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톤이었다. 어른? 저 할배가?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조롱하고 욕하고 신체에 위협을 가했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건 덤이고. 그녀는 정확한 단어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다. 마치 상황 보고를 하듯 담담한 어조였다. 김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와, 대박. 무슨 변호사라도 되시나 봐. 우리가 뭘 만졌다고 위협이야. 그리고 우리가 시끄럽게 떠드는 거랑 아줌마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어. 강은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이 공간은 학생들 것이 아니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어르신께서 공포를 느끼고 계시지. 그녀의 시선은 김혁의 눈을 똑바로 향했다. 김혁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저 여자의 눈빛은 그가 지금껏 마주했던 그 어떤 어른들의 것과도 달랐다. 혼내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무리 속에서 체면을 구길 수는 없었다. 그는 일부러 더 목소리를 높였다. 공포? 웃기시네. 아줌마가 뭔데 나서서 정의의 사도인 척이야? 몸매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저 할배랑 뭐라도 돼? 아니면 그냥 남자들 관심이 필요한가? 김혁의 입에서 저질스러운 성희롱 발언이 튀어나왔다. 그 순간 강은하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여학생들조차도 이건 좀 심했다는 표정으로 김혁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강은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경멸에 가까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3초 줄게. 다시 생각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혁은 그 경고를 허세로 받아들였다. 여자 혼자서 자신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강은하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감당?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랑 한번 싸워보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혁의 손이 강은하의 어깨에 닿기 직전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뒤로 빼며 김혁의 손목을 잡아챘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 부위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뚝하는 소리와 함께 김혁의 팔이 역방향으로 꺾였다. 악! 김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강은하는 그대로 그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은 채 그의 목덜미를 강하게 눌러 제압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혁의 거구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바닥에 무릎을 꿇려졌다. 열차의 흔들림 속에서도 강은하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객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방관하던 이들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껄렁거리던 여학생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었다.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선 강은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녀려 보였던 그 등은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도 단단하고 넓어 보였다. 강은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김혁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군인은 싸우자고 말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 다만 지켜야 할 것을 위협하는 적을 제거할 뿐이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수없이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전사의 눈빛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김혁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 어린 신음만이 객실을 채웠다. 강은하는 한치의 미동도 없이 그의 팔을 제압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체중이 실린 손은 김혁의 목덜미를 정확히 눌러 그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렸다. 근육과 관절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기술. 그것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살인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무력화하고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제압술이었다. EXA. 김혁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까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고통과 굴욕감만이 남아있었다. 강은하는 그의 귓가에 다시 한번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을 담고 있었다. 내가 휘두르려 했던 그 힘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내 주먹은 내 친구를 지키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정령 필요할 땐 불의에 맞서기 위해 있는 거다. 지금 너처럼 약한 사람에게 공포를 주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녀의 말은 김혁뿐만 아니라 공포에 질려 얼어붙어 있는 여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향하는 말이었다. 진정한 강함은 신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할아버지께 한 행동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비겁한 인간인지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야. 박소희를 비롯한 여학생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강은하는 더 이상 웬 오지랖 넓은 아줌마가 아니었다. 감히 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존재였다. 한 여학생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다른 승객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한쪽에서 스마트폰을 든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강은하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쪽을 잠시 쳐다보았지만 제지하지는 않았다. 이 상황을 명확히 기록해줄 증거는 오히려 그녀에게 유리했다. 그녀는 다시 시선을 김혁에게 돌렸다. 사과해. 들리지 않나? 어르신께 내가 한 모든 무례한 행동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강은하가 제압하고 있던 팔에 힘을 살짝 더 주자 김혁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결국 굴복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혁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나 있었다. 강은하는 그제야 그의 팔을 풀어주었다. 자유로워진 김혁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져 제 팔을 부여잡고 끙끙거렸다.
강은하는 쓰러진 그를 경멸의 시선으로 한번 내려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다. 객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덜컹.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다음 역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출입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몇몇 승객들이 서둘러 내렸다. 마치 끔찍한 연극의 무대에서 도망치려는 관객들처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에 남거나 선 채로 다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방관이 아닌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일종의 희열마저 섞여 있었다. 강은하는 소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자신의 등 뒤에 있던 할아버지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냉혹한 전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걱정과 미안함이 담긴 평범한 한 시민의 얼굴이 나타났다. 어르신,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 극적인 변화에 주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가로막고 섰던 강은하의 뒷모습과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해버린 그녀의 행동, 그리고 이제 자신을 향해 따뜻한 안부를 묻는 그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찾아온 묘한 동질감이었다. 저 젊은 여인의 눈빛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 전장에서 보았던 동료들의 눈빛을 보았다. 고맙네. 젊은이. 한참 만에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덕분에 큰 봉변을 면했어.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강은하는 무릎을 살짝 굽혀 할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몸에 밴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열차의 출입문 사이로 영무원 2명과 경찰관 2명이 급하게 들어왔다. 누군가 비상벨을 누르거나 신고를 한 것이 분명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경찰관 1명이 상황을 파악하려 소리쳤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기묘한 광경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훌쩍이는 남학생, 새파랗게 질려있는 여학생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젊은 여성. 여기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학생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상황의 가해자로 보이는 강은하에게 다가와 물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저 여자가 저 학생을 폭행했어요. 박소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 때문에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폭행이 아닙니다. 그때 아까부터 동영상을 찍고 있던 남자가 경찰에게 다가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이 학생들이 먼저 저 어르신께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걸 말리자 저 남학생이 먼저 덤벼들었고요. 이건 정당방위, 아니 그 이상입니다. 여기 영상 다 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승객들도 맞아요. 저 학생들 정말 너무했어요. 라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방관으로 가득 찼던 객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경찰관들은 잠시 영상을 확인하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강은하를 보는 눈빛을 바꾸었다. 선생님,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저희와 잠시 영무실로 가주셔야겠습니다. 학생들도 모두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강은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르신 먼저 가보겠습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아, 젊은이. 잠시만. 할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은하는 이미 경찰관들을 따라 열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일이 복잡해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진술하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영무실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강은하와 학생들, 그리고 목격자 몇 명이 경찰관과 마주 앉았다. 경찰관은 신분 확인을 위해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청했다. 학생들은 학생증을, 목격자는 운전면허증을 꺼냈다. 강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다. 신분증을 받아든 젊은 경찰관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분증과 강은하의 얼굴을 여러 번 번갈아 보았다. 그의 옆에 있던 베테랑 경찰관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물었다. 김순경, 왜 그러나? 젊은 경찰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신분증에 적힌 내용을 읽었다. 계급 중사. 성명 강은하.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영무실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경외감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덧붙였다. 소속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무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707.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최고의 정예 요원들만 모인다는 대테러 부대.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조직. 학생들은 물론 경찰관들의 눈에도 충격과 경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아까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박소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었다. 자신이 누구에게 덤벼든 것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가 키워낸 최정의 인간 병기였다. 강은하의 신원이 밝혀지자 영무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경찰관들의 태도는 공손해졌고 학생들은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목격자의 영상 증거가 워낙 명백했고 가해 학생들도 더 이상 딴소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잠시 후 학생들의 부모들이 연락을 받고 황급히 영무실로 달려왔다.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부모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부모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이를 잘못 키웠습니다라며 사죄했고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의 말만 믿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이렇게 험하게 다룰 수 있냐며 잠시 항의하려다 강은하의 소속을 전해 듣고는 입을 다물었다. 김혁의 아버지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꽤나 뻣뻣한 태도였지만 강은하가 군인이며 그것도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강은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들놈이 철이 없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선처를. 강은하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선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드님께서 직접 어르신께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모든 조사가 끝나고 영무실을 나올 무렵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강은하는 휴가 첫날을 경찰 조사로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영무실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움직여 다가왔다. 젊은이 덕분에 잘 해결되었네.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십니까? 그럼 괜찮고 말고. 할아버지는 웃으며 자신의 무릎 위에 있던 낡은 더플백을 쓰다듬었다. 사실 오늘은 전우들 만나러 가는 길이었네. 이 가방엔 옛날 군복이 들어있지. 베트남에서 같이 싸웠던 전우들인데 세월이 야속하게 하나둘 떠나가서 이제 몇 남지 않았어. 그의 말에 강은하는 숙연해졌다. 할아버지는 참전 용사였던 것이다. 그녀가 지킨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노인이 아니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한 명의 영웅이었다. 자네 같은 후배 군인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구만. 할아버지는 강은하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격려보다 따뜻했다. 할아버지와 헤어진 강은하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피곤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쉴 새 없이 울리는 메시지 알림. 영문을 몰라 잠시 멈춰서서 인터넷 뉴스라도 확인해 볼까 하는 순간 길 건너편 편의점 TV 화면에 익숙한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속보 지하철 불량 학생 제압한 의문의 여인 알고 보니 화면에는 자신이 김혁을 제압하는 장면과 경찰에게 신분증을 건네는 장면이 교차 편집되어 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촬영한 영상은 이미 SNS와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간 뒤였다. 댓글창은 폭발하고 있었다. 와 707 클라스. 걸크러쉬 미쳤다.
진짜 멋있어요. 저런 분들이 진짜 군인이지. 휴가 나와서도 국민을 지키시네. 감사합니다. 강은하는 자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조용했던 휴가는 이것으로 끝이었다. 그녀가 지하철에서 일으킨 작은 파문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에게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그녀의 소속 부대, 대한민국 육군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강은하의 휴가는 사실상 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소속 부대 복귀를 명령받았다. 집을 나서는 길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아파트 입구에는 이미 몇몇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녀는 부대에서 보낸 민간 차량을 타고서야 겨우 그들의 시선을 따돌릴 수 있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불과 이틀 전 저 풍경 속으로 돌아왔을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다. 부대에 복귀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부대장인 이진욱 중령이었다. 이 중령은 707 내에서도 냉철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지휘관이었지만 강은하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녀를 아껴온 인물이기도 했다. 몸은 괜찮나 강 중사. 부대장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이 중령이 던진 첫마디는 의외로 평범한 안부였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강 중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 중령은 씁쓸하게 웃으며 책상 위의 신문을 가리켰다. 일면 전체를 장식한 것은 지하철 CCTV에 찍힌 강은하의 사진이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10대들, 군인의 품격 보여준 707 여전사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달려 있었다. 이번 일 국방부에서는 대단한 홍보 기회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이때 강 중사가 그야말로 구세주처럼 등장한 거지. 벌써부터 강 중사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계획안이 몇 개나 내려왔는지 알아? 저는 홍보 모델이 될 생각 없습니다. 강은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영웅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 이 중령은 그녀의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강 중사 생각과 같다. 707은 드러내는 부대가 아니야. 우리의 힘은 우리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 가장 강력하지. 하지만 상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707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키고 싶어 해. 강 중사의 행동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지만 그 결과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지휘관의 딜레마였다. 그는 부하를 지켜야 했지만 조직의 명령에도 복종해야 했다. 강은하는 자신이 부대 전체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다. 강 중사는 군인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 상부에서는 강 중사에게 공식 인터뷰와 포상 휴가를 제안했다. 사실상 거절하기 힘든 명령이나 다름없지. 영웅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것은 명예로운 훈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휴가 대신 원치 않는 영웅의 역할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다. 창밖 훈련장에서는 동기들이 평소처럼 땀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강은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부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대답이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강은하에게 쏠리는 동안 사건의 다른 주인공이었던 학생들은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김혁과 박소희를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여론은 그들에게 추호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김혁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일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강은하의 차가운 눈빛, 자신의 팔을 꺾던 압도적인 힘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이던 목소리. 진정한 강함은 신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은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계속해서 두드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았는지 그날의 굴욕은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박소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SNS에는 그녀의 신상이 퍼졌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악성 메시지가 쏟아졌다. 친구들은 모두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계기는 김혁의 아버지가 마련했다. 그는 아들을 방에서 끌어내다시피 하여 차에 태웠다. 그리고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박소희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연락해 그들을 동행시켰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문 앞에서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혁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가 그들을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했다. 그때 김혁이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혁의 사과를 시작으로 다른 학생들도 모두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부모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거라.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희들이 한 짓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용서받지 못할 짓이야. 하지만 평생 그렇게 무릎 꿇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그 무릎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야지.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이 매주 봉사활동을 가는 상위군인 재활센터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 너희들의 그 남는 힘과 시간을 너희들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보거라.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이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벌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기회이기도 했다. 속죄를 향한 그들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은하는 결국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인터뷰에 응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준비된 답변을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영웅으로 포장하려는 모든 질문에 대해 저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모든 군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는 군인뿐만 아니라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는 모든 시민들에게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라며 공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녀의 진솔하고 겸손한 태도는 대중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원치 않았지만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군인상, 새로운 영웅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며칠 뒤 강은하는 부대장을 통해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그 지하철 할아버지가 그녀를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부대에서도 두 영웅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언론 비공개를 조건으로 만남이 성사되었다. 약속 장소는 할아버지가 봉사활동을 하는 상위군인 재활센터였다. 강은하가 센터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김혁과 박소희를 비롯한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예전의 껄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강은하를 발견하고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왔는가 강중사.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몰며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센터 한쪽의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재활센터에서 힘겹게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젊은 군인들을 가리켰다. 나 때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지만 요즘은 훈련을 받다가 다치는 후배들이 더 많다더군. 시대는 변했지만 군인의 희생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강 중사를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네. 나도 자네처럼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 나라를 지킨다는 것 하나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렸는데 막상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니 세상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더군. 그래서 한때는 세상을 많이 원망했었네. 두 사람은 세대를 뛰어넘어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깊은 교감을 나눴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쟁 경험을 강은하는 파병지에서의 기억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를 관통하며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할아버지는 품에서 낡고 빛바랜 물건 하나를 꺼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군번줄이었다.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었네. 이제 나 같은 늙은 군인보다는 강 중사 같은 젊은 군인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강은하의 손에 군번줄을 쥐어주며 말했다. 진정한 군인은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강 중사가 그걸 나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보여주었어. 고맙네 정말로. 강은하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묵직한 역사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흘렀다. 강은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그녀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익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고된 훈련과 동기들과의 땀방울로 채워졌다. 아무도 그녀를 지하철 영웅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707 특임단의 강은하 중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분명히 변해 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국가와 국민의 의미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하철에서 만난 한 명의 무력한 노인이었고 길거리의 평범한 시민들이었고 심지어는 한때 잘못된 길을 걸었던 학생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사명은 더욱 구체적이고 뜨거워졌다. 아이들도 변했다. 그들은 꾸준히 재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김혁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진정한 힘과 기쁨을 발견했고 장차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박소희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들의 속죄는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적진 침투를 가정한 야간 산악훈련이 한창이었다. 완전 군장을 한강은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녀는 무심코 군복 주머니 안쪽에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준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동료들의 땀방울, 재활센터에서 다시 걷기 위해 노력하던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용서를 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 모두가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다. 강은하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목표 지점을 향해 다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강철과 같은 심장을 가진 전사. 하지만 그 강철의 심장 속에는 이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용기라는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 꽃은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진정한 군인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